그래서 레리 서머스의 말에 빌리면은, 그래서 2년간 7.5% 실업률이냐, 5년간 6% 실업률이냐, 1년간 10% 실업률이냐, 요렇게 될 거라고 합니다. 과연 이건 실행의 영역이라서, 그리고 이게 100% 맞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실행의 영역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경제 성장에 중립금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제 성장률이 예를 들어 4%면은 한 5% 정도까지만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은 중립금리를 이미 넘어섰거든요. 넘어섰고 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은 지금 6%인데 7% 정도쯤 1, 2% 정도 높아야 인플레이션율에 비해서 그래야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할 수 있는 거랑 인플레이션이랑 괴리가 났죠. 그래서 둘 중 하나를 포기를 해야 돼요. 실업률을 포기를 하고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고 난 다음에 구제금융을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리고 이게 폴 볼커가 했을 때 제일 빨랐어요. 뭐 그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파산이 나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번 파산해버리면은 그걸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막고 있죠. 그래서 이건 실행의 영역입니다. 이게 어떻게 언제 끝납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돈 풀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는데. 그건 밑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어쨌든 저런 걸 뿌립니다. 임금 주도 성장.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치적 영향력이 떨어지죠. 이 권력 욕구로 시작된 기획을 진보계통 정치인이 받으면서 이게 우리는 앞으로 인생 10년을 날려먹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직 2년밖에 안 날려먹었어요. 참고로 일본 애니메이션계를 개선한 건 노조가 아니라 친자본적인 넷플릭스입니다. 금융으로 투자된 기업과 세계와 기술이 일본 애니메이션계를 개선했어요. 한국 제작 시장을 개선한 것도 영화 노조가 아니라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보면서 노조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생각하면 그건 멍청한 겁니다. 노조는 개인에겐 최소한 부당한 대우를 막는 것, 이게 대신에 노조는 권력을 집니다. 그럼 강제적인 교섭권과 정치력은 나온다? 네, 이제 노조 상층부의 연공서열제 권력용 채우기만 하는 거죠. 계층 이동 없이 나이로 의한 계급주의 겪고 싶으면 한번 해보세요. 직업이 아니라 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의 전유물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도 아랫세대 빨대 꽂을 수 있겠지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게 연공서열제이자 이 노조 계급주의죠. 이거 수수료 비즈니스예요. 위에 자원 좀 정치적으로 뜯어올게. 대신 니들도 회비 내고 우리도 그 수수료 좀 먹을게. 요거 밑에 어떻게 수수료를 먹는지 나와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생산성 개선이 없다는 겁니다. 현대차가 10년 전이랑 같거든요. 왜냐하면 순이익이 하나도 안 나와요. 노조가 계속 그 돈을 뜯어먹어요. 야, 배당금 이만큼 지불했으니까 우리 연봉 올려라. 그래서 현대차 같은 데는 투자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노르딕 모델 스웨덴을 이상화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최대한 배제를 하죠. 스웨덴이 인구 10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1인당 GDP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해요. 공식적으로. 이게 뭐 참고로 공산주의 정당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침투해서 장기적으로 사회주의를 이루겠다는 목적입니다. 이게 남유럽의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복지랑 완전 달라요. 노조 조직률도 강하고 페미니즘 환경론 사상들도 가지고 있는 진보 좌파의 정치적 입맛에 딱 맞는 이제 나라입니다. 이렇게 1인당 GDP가 높다. 이거 훌륭한 나라 아니냐. 근데 정반대 인구 1000만 명의 자원도 없고 급속도로 성장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건 절대 하면 안 돼요. 얘 진보계통 입장에서. 이제 석유 발견해서 개발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 나라는 척박한 지대에서 이제야 하는 거고 원래 없이 첨단 산업과 제조업으로 발달한 국가거든요. 보통 이게 보수 쪽이고 사실 거의 자원 없이 성장했으니까 가장 현실적으로 참고할 만한데 예. 어디 한결에서 이스라엘 창조 경제는 한국의 최종 모델 아니다. 어디 스웨덴을 해야지 어디 그 이스라엘을 한단 말이냐. 예, 요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자원 철철 넘치는 스웨덴, 노르웨이, 북유럽 모델이랑 자원 하나도 없이 올리 기술과 창업으로 성장한 이스라엘이랑 어디가 우리랑 유사할까요? 적어도 저쪽이 우리랑 유사할걸요? 그리고 이 창조 경제가 문재인 때는 혁신 경제로 바뀌어가지고 지금까지 스타트업 채용을 만들어내고 성장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 왔는데 아직까지도 부정하는 입장이죠. 그 철강삭 전 세계에서 최상위 가진 게 스웨덴이고요. 천연 자원 가득한 게 노르웨이고 그게 한국에 맞겠어요? 척박해서 식량 작업도 안 돼서 모두 수입해서 가공해 보내는 한국이랑 가장 유사한 곳이 절대 아니야? 그럼 비슷한 곳은 이스라엘이 더 비슷할까? 스웨덴이나 북유럽이 더 비슷할까? 그리고 노르딕 모델이 저출산을 극복하는 이상적인 모델로 받아들여졌거든요. 덧붙여 전 세계에 페미니즘 부르고 노르딕 모델이 저출산을 극복하는 이상적인 모델로 받아들여졌거든요. 이게 어쨌든 2010년 이전에는 올랐으니까 오 노르딕 모델 좋은가 보다 라고 하고 날아갔습니다. 노르웨이 여자 총리가 나와가지고 제발 애 좀 나오세요. 뭐 이러면 우리 망합니다. 근데 어떻게 날아갔다? 무슬림 이렇게 많이 받고 날아갔어요. 무슬림 비중 보이시죠? 얘네들보다 이렇게 많이 받고 날아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계속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2.9고요. 원래 3점 몇에서 떨어졌어요. 얘네들은 1.6, 1.4, 1.46 날아갔어요. 2.1이 딱 인구 유지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한 2명 정도 나와야 된다. 예. 이렇게 됐습니다. 예. 결론은 뭐다? 노르딕 모델은 저출산에 소용이 없었다. 근데 사실 저거 다 알았을 거예요. 아는데 왜? 저출산 해결할 생각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그냥 정치 권력 욕이지. 사실 그 저출산 자금이란 것도 실제 저출산에서 그 투입하는 자금이 아닙니다. 이래저래 별의별 자금을 그냥 한 군데 묻혀가지고 저출산 자금입니다 떠들 뿐이지 실제로 그거 투입한 거 없어요. 저출산을 제대로 투입 안 해요.